일화 줄거리. 미시시피 강변의 마을에서 이모인 폴리 아주머니, 이복 형제인 시드와 살고 있는 톰 소요는 마을의 대표적인 악동으로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모험을 좋아하는 개구쟁이다. 학교 수업을 빼먹고 수영을 하여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하는 벌을 받지만 다른 아이들을 부려먹으며 먹을 것과 장난감을 상납받는다. 어느 날 톰의 마음을 사로잡은 소녀를 발견하게 되고 톰은 교회에서 뽐내기를 시작한다. 제5장 벌레와 먹이. 10시 반경 교회에 금이 간 종이 울리기 시작하자 곧 아침 예배를 보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제각기 흩어져 부모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어른들의 감시를 받기 위해서였다. 폴리 아주머니도 와서 톰, 시드, 메리와 함께 앉았다. 톰을 중간 통로 바로 옆에 앉힌 것은 열린 창문과 그 밖에 펼쳐진 유혹하는 여름 경치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이 중간 통로를 따라 줄지어 들어왔다. 한때는 잘 살았지만 지금은 늙고 가난한 우체국장과 시장 내외가 들어왔다. 이 마을에는 쓸데없는 것이 여럿 있는데 시장도 그중 하나였다. 또한 마을 보안관이 들어오고 인물이 좋고 똑똑한 더글러스 과부댁이 들어왔다. 40살인 그 부인은 관대하고 마음씨도 좋은 데다 재산도 많았는데 언덕 위에 있는 그녀의 저택은 마을에서 하나밖에 없는 궁전처럼 으리으리했다. 손님 대접이 극진했고 세인트 피터스버그 마을이 자랑하는 여러 축제에 아낌없이 돈을 기부하는 사람이었다. 또한 허리가 굽고 점잖게 생긴 워드 소령과 그의 아내, 멀리서 새로 이사온 명사 리버슨 변호사가 들어왔다. 다음으로 마을 최고의 미인인 아가씨가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사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젊은 여자들이 엷은 면으로 된 옷에 리본을 달고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읍내의 모든 젊은 사무원들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젊은 아가씨들을 흠모하는 그들은 교회 입구에 둥근 벽을 이루며 둘러선 채 여자들에게 부드러운 선웃음을 짓고 수작을 걸며 사탕수수대의 윗머리를 빨고 서 있다가 희롱을 받아줄 여인이 모두 교회에 들어서자 따라 들어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범소년인 윌리 머퍼슨이 마치 유리처럼 자기 어머니를 부축하여 조심조심 들어왔다. 그는 늘 어머니를 교회에 모시고 오기 때문에 마을 아주머니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었다. 소년들은 죄다 그를 미워했다. 그는 너무 착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모범생의 표본으로서 내세워지는 수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주일날은 의례 그랬지만 오늘도 흰 손수건이 뒷 포켓에 나와 있었다. 톰은 물론 손수건 같은 건 가질 리가 없었고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니는 자는 덮어놓고 속물이라고 생각했다. 교인들이 가득 찾아 다시 종이 울렸다. 지각하는 신도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교회당은 엄숙한 고요 속에 잠겼으며 그 고요를 깨뜨린 것이라곤 회랑에 있는 합창대원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이나 속삭임 뿐이었다. 합창단이란 언제나 예배 보는 동안 킥킥거리며 소곤댔다. 언젠가 버릇이 나쁘지 않은 성가대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였는지 이제 잊고 말았다. 아주 오래전 일이라 그 성가대에 대해 기억나는 것은 거의 없지만 아마 외국 어딘가에서 만난 것 같다. 목사가 찬송가 가사를 낭송했다. 그는 정치 있게 읽었다. 당시 그 지방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독특한 스타일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중간 어조로 시작해 점점 높이 올라가서는 마침내 어떤 단계에 이르면 가장 중요한 낱말에 강세를 준 뒤 마치 스프링보드에서 물속으로 풍덩하고 떨어져 들어가는 것이었다.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어찌 나만 고요한 화단에서 쉴 수 있으랴. 목사는 낭독의 명수였다. 교회 친목회에선 언제나 신앙독의 청탁을 받았다. 그의 신앙송이 끝나면 숙녀들은 두 손을 올렸다가 무릎 위로 속절없이 떨어뜨리고 눈알을 굴리고 고개를 흔들면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도저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 사람 사는 세상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워.
찬송가가 끝나면 스프라그 목사는 스스로가 게시판이 되어 모임과 친교 파티 등의 행사가 있다는 광고를 읽어 내려갔다. 그 광고의 목록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될 것 같았다. 이 야릇한 관습은 신문이 널리 보급된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심지어 대도시에서 아직껏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전통 관습이란 그것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으면 없을수록 없애기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제 목사의 기도가 시작되었다. 그야말로 훌륭하고도 기분 좋은 기도였다. 아주 자세하게 다룬 기도였다. 첫째, 교회와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다음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마을을 위해서, 군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 관리들을 위해서, 미 합중국을 위해서, 미국의 여러 교회를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부 관리들을 위해서, 비바람에 고생하는 불쌍한 선원들을 위해서, 유럽의 군주와 동양의 전제 정치하에서 신음하는 수백만 압박민족들을 위해서, 광명이 비치고 기쁜 소식이 전해져도 그것을 볼 수 없고 들을 귀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다 저쪽의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올렸고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말하고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옥토에 뿌린 씨앗이 되어 때가 되면 고마운 선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한다는 말로 기도를 끝냈다. 아멘. 옷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고 서 있던 회중이 자리에 앉았다. 이 소설의 주인공에는 그 기도가 하나도 재미없었다. 그는 그냥 참고 있었다. 가까스로 참아낸 것이다. 그 기도가 이어지는 동안 톰의 마음은 내내 들떠 있었다. 톰은 자신도 모르게 기도의 세부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었다. 주의 깊게 듣지는 않으면서도 구태의연한 기도의 바탕과 그 내용을 통상적으로 밟아가는 목사의 수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기도 사이사이에 조금이라도 삽입되면 톰의 귀는 그것을 포착하고 속으로 화를 냈다. 톰은 정해진 기도에다 살을 붙이는 것은 부당하고 비열한 짓이라고 생각했다. 한참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파리 한 마리가 바로 앞 의자에 앉아 톰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놈은 조용히 손을 비비꼬더니 팔로 머리를 감싸고는 무섭게 문질렀다. 어찌나 열심히 문질러대는지 목을 연결하는 가는 근육이 훤히 드러나면서 머리가 몸통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파리는 뒷다리로 날개를 비비다가 마치 야회복의 옷자랑인 양 그것이 몸에 더 가까이 닿도록 살살 만져 더 평평하게 했다. 지금 자신의 목숨은 완벽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듯 차분하게 온몸을 단장하고 있었다. 사실 안전한 곳이었다. 톰은 파리를 잡고 싶어 손이 근질근질했으나 감히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 기도를 올리고 있는 도중 그따위 짓을 하면 영혼은 당장 파멸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기도의 마지막 문장이 시작되었다. 톰은 손을 굽히고 슬금슬금 앞으로 뻗쳐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멘 하고 부르는 순간 파리는 그만 톰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아주머니가 그것을 보고는 파리를 놓아주라고 했다. 목사는 성서의 1절을 제목으로 삼아 아주 단조롭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설교는 끝도 없이 불타는 지옥의 유황불에 관한 내용이었으므로 그 요지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 결국 거의 구원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국소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톰은 설교 원고에 페이지 수를 세웠다. 예배가 끝나는 대로 설교의 페이지가 얼마나 되는가를 언제나 알았으나 설교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라곤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설교는 잠깐 동안이긴 했지만 흥미가 있었다. 사자와 양이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끄는 천년왕국에 세상의 주민들이 함께 모인 장면을 목사가 웅장하고 감동적인 표현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그 장엄한 장면이 담고 있는 감동이나 교훈이나 윤리는 톰에게 와닿지 않았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눈에 띄게 활동하는 그 주인공 어린이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 생각으로 톰의 얼굴이 빛이 났다. 그 사자가 깃들여진 사자라면 자신이 그 어린이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무미건조한 설교가 다시 계속되자 톰은 다시 견딜 수 없게 되었다.
훌륭한 보배를 가진 것이 생각났기에 그것을 꺼냈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턱을 가진 크고 검은 딱정벌레였는데 톰은 이것을 피츠버그라 불렀다. 벌레는 뇌관상자 속에 들어있었는데 밖으로 나오자 대뜸 톰의 손가락을 물어뜯었다. 톰이 손톱으로 탁 튀기자 딱정벌레는 비틀거리며 통로 바닥에 번듯이 떨어져 허이적거렸다. 톰은 깨물린 손가락을 입에 가져갔다. 딱정벌레는 몸을 뒤집을 수 없어 발을 허이적거릴 뿐 뒹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던 톰은 다시 그곳을 짚고 싶어졌다. 그러나 벌레는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 있었다. 설교에 관심이 없는 다른 사람들도 그 딱정벌레에게서 안도감을 느끼며 바라보았다. 그때 이리저리 배회하던 푸들 한 마리가 다가왔다. 개는 여름의 부드러움과 고요함에 기가 죽은 데다 사로잡힌 신세에 실증이 났음인지 무슨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개는 딱정벌레를 알아냈다. 그러자 축 늘어진 꼬리를 치켜들고 흔들어댔다. 개는 먹이를 훑어보고 삥 돌며 안전한 장소에서 냄새를 맡았다. 다시 삥 돌아 좀 더 대담해지더니 더 가까이 다가와서 또 냄새를 맡았다. 그 다음은 입술을 치켜들어 신중히 덤벼들었으나 놓치고 말았다. 다시 낚아채려는 시도를 하고 또다시 반복했다. 개는 그 놀이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 딱정벌레를 앞발 사이에 둔 채 배를 땅에 대고 엎드려 앉아 실험을 계속했다. 마침내 그 장난에 실증이 났는지 관심을 잃고 멍청하게 앉아 있었다. 그런데 꾸벅꾸벅 고개를 떨어뜨리며 턱이 조금씩 아래로 처지는가 싶더니 적을 건드리고 말았다. 그러자 적이 개를 물었다. 요란하게 짖으며 개가 머리를 세차게 흔들어대자 딱정벌레는 몇 미터 저편으로 내동댕이 쳐서 다시 한번 등부터 땅에 떨어졌다. 근처의 관람자들은 은근히 재밌어서 몸을 흔들었다. 몇몇 사람들은 부채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톰은 신바람이 났다. 개도 아마 그렇게 느꼈음인지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분노를 느끼고 복수를 열망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다시 딱정벌레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선 세심한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주위를 빙빙 돌며 사방에서 뛰었다. 앞발을 벌려 바로 앞에 내려놓고 이빨로 가까이서 덤벼들어 귀가 펄럭일 만큼 머리를 흔들어댔다. 그러나 조금 지나니 다시 실증 났는지 이번에는 파리 한 마리와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노력했지만 역시나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러자 다시 코를 바닥에 가까이 대고 개미 한 마리를 쫓아다녔다. 그러나 곧 그것에도 실증이 났다. 결국 개는 하품을 하고 한숨을 쉬며 딱정벌레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듯이 그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순간 굉장한 비명을 지르며 개는 통로 뒤쪽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비명은 계속되고 개는 마구 달려갔다. 개는 재단 앞에서 옆으로 꼬부라져 다른 통로를 쏜살같이 달려갔다. 입구 앞에서 떠들썩하게 짖어대며 똑바로 달려갔다. 이러한 전진과 더불어 고통도 커져갔다. 마침내 개는 광 속으로 빛을 발하며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털이 보송보송한 혜성으로 변했다. 급기야 그 미친 듯한 순환자는 궤도를 벗어나 주인의 무릎 위로 뛰어올랐고 주인은 개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고통스러운 비명은 금세 가늘어지더니 멀리 사라져버렸다. 이쯤 되자 예배하던 모든 사람은 웃음을 참느라 거의 질식할 지경이 되어 얼굴이 빨개지고 설교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곧 설교는 다시 이어졌지만 김이 센 탓에 매끄럽지 못하여 감명을 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심지어 엄숙한 분위기의 구절에도 마치 가련한 목사가 꽤나 우스운 농담이라도 한 듯 사람들은 앞쪽 멀리에 있는 의자 등받이에 얼굴을 숨기며 불경스럽게 터져나오는 웃음을 손으로 틀어막는 동작을 할 뿐이었다. 이런 시련이 끝나고 축도를 올리자 회중들은 그제야 진정한 안도를 느꼈다. 톰 소요는 교회의 예배도 어떤 변화가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서 명랑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단 한 가지 속상했던 것은 개가 딱정벌레를 가져가 버린 것인데 그것과 같이 노는 것은 좋으나 가져가 버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6장
톰 베키와 만나다. 월요일 아침은 언제나 그렇듯이 톰 소요는 비참했다. 또 일주일의 지리한 고통이 학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공휴일이 없다면 차라리 낫겠다. 다시 갇혀 족쇄가 채워지는 신세가 되는 것을 더욱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휴일이기 때문이었다. 톰은 누워서 생각했다. 당장 병에나 걸리면 결석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어쩐지 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는 자기 몸을 여기저기 만져보았다. 아픈 곳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세밀하게 점검했다. 이번에는 배가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 거기에다 큰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복통 증상은 이내 약해지더니 곧 완전히 사라졌다. 톰은 좀 더 골똘히 생각했다.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했다. 위쪽 앞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이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첫 시작으로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 머리에 떠오른 것은 만일 이가 아프다고 호소하면 아주머니는 영락없이 이를 뽑아버리라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굉장히 아플 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빨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고 다른 것을 더 찾아보기로 했다. 잠시 동안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환자가 2, 3주 병상에 누워있지 않으면 손가락을 잃을 수 있는 어떤 병에 대해 의사가 이야기하던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톰은 아픈 발가락 하나를 이불 밑으로부터 끌어내어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그런 경우에 필요한 증상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감행해 볼 만 가치가 있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톰은 꽤 힘을 들여 신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드는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톰은 더 크게 신음했다. 그랬더니 정말 발가락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시드로부터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톰은 있는 힘껏 숨을 헐떡였다. 좀 쉬었다가 다시 힘을 모아 계속 이어지는 기가 막힌 신음소리를 만들어냈다. 시드는 계속 코를 골았다. 톰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시드, 시드 하고 부르면서 흔들었다. 그런 조치는 효과가 있었다. 톰은 다시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시드는 하품을 길게 하고 기지개를 쭉 켜고 코를 골면서 팔꿈치를 짚고 몸을 일으켰다. 그리곤 톰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톰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었다. 시드는 말했다. 톰, 이봐 톰. 대답이 없다. 이봐 톰, 무슨 일이야 톰. 시드는 톰의 몸을 흔들며 걱정스러운 듯이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톰은 신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시드, 그러지 마. 날 흔들지 마. 왜 그래 톰? 아주머니를 불러와야겠어. 아니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질 거야. 아무도 부르지 마. 아니, 불러야 해. 톰, 그렇게 앓는 소리 좀 내지 마. 끔찍해. 언제부터 그런 거야? 몇 시간 됐어. 아야, 그렇게 흔들지 마, 시드. 흔들면 죽을 것 같아. 왜 일찍 날 깨우지 않았어? 아, 톰 형, 제발 그렇게 끙끙거리지 마. 그 소리에 소름이 끼친다고. 어디가 아픈 거야? 시드, 모든 걸 용서할게. 내가 그동안 나한테 한 짓을 모두 용서할게. 내가 죽으면 제발 형, 설마 죽는 건 아니지? 제발 톰. 죽지 마. 시드, 난 모두를 용서할 거야.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줘. 시드, 그리고 말야, 내 창틀이랑 외눈박이 고양이를 읍내에 새로 이사온 여자에게 전해줘. 그 애한테. 그러나 시드는 옷가지를 획 집어들고 방에서 나갔다. 너무 그럴듯하게 상상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톰은 이제 정말 아팠고 신음소리도 꾸밈없는 진짜 같았다. 시드는 층계를 쏜살같이 뛰어내려가 말했다. 폴리 아줌마, 큰일 났어요. 톰이 다 죽어가요. 죽어가다니. 그래요, 폴리 아주머니. 꿈을 대지 말고 어서요. 허튼 소리. 그런 말은 안 믿는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주머니는 2층으로 날아 올라갔다. 시드와 메리가 뒤따랐다. 아주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침대 옆에 이르자 헐떡거리며 말했다. 예, 톰, 어찌된 일이냐? 아주머니, 전 이제 내 아픈 발가락이 골맞어요. 그러자 노부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약간 웃으며 조금 눈물을 흘리더니 엉엉 울면서 웃다 울다 야단이었다. 그러자 다소 기분이 가라앉은 아주머니는 말했다. 톰, 어쩌면 사람을 그렇게 놀라게 하니?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닥치고 냉큼 침대에서 나오너라. 신음소리는 그치고 발톱의 아픔도 사라졌다. 쑥스러워진 톰은 이렇게 말했다. 아주머니, 발가락이 정말 골문 것 같아요. 거기가 어찌나 아픈지 이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이라니, 이빨이 어떻게 됐길래? 하나가 흔들리는데 지독하게 아파요. 자, 이제 그만. 그렇게 엄살 부리는 게 아니다. 입을 벌려봐. 그래, 어디 보자. 이가 흔들리는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 메리는 가서 명주씨라고 부엌에서 숯불 한 덩어리 좀 가져오너라. 톰이 말했다. 아주머니, 제발 이를 뽑지 마세요. 이젠 아프지 않아요. 아파도 끄떡하지 않고 참고 싶어요. 아주머니, 제발 이는 뽑지 마세요. 학교 빼먹고 집에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게요. 호, 그렇지. 그런 생각은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소란을 피운 건 다 학교를 빼먹고 낚시질하러 가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톰, 나는 너를 끔찍히 사랑하는데 넌 온갖 못된 방법으로 이 늙은 아주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하려고 기를 쓰는 것 같구나. 그때 이를 뽑는 도구가 이미 다 갖춰졌다. 아주머니는 명주실 한쪽 끝을 고리로 만들어 톰 이빨에 꽉 매고 다른 한쪽을 침대 다리에 비끄러맸다. 그런 다음 뜨거운 숯불 덩어리를 집어들어 갑자기 톰의 얼굴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들이댔다. 어느새 톰의 이는 침대 기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모든 시련에는 보상이 뒤따르는 법이다. 아침을 먹고 등교하자 만나는 친구마다 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앞니가 빠진 톰을 통해 새롭고 기막힌 방법으로 침을 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재주를 구경하기 위해 톰의 주위에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손가락을 칼에 베인 일로 관심과 찬사를 받아오던 아이는 이제 갑자기 모든 추종자와 함께 영광도 잃게 되었다. 그 아이는 우울해졌다. 그래서 톰 소요처럼 침 뱉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며 공연히 멸시하듯 말했다. 그러자 다른 아이가 자기는 도저히 못하니까 저러지 하고 말했다. 그 아이는 무기를 빼앗긴 영웅처럼 자리를 떴다. 얼마 후 톰은 마을에서 알아주는 주정뱅이의 아들인 불량소년 허클베리 핀과 우연히 만났다. 허클베리는 읍내에 사는 모든 어머니가 지독히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아이였다. 게으르고 멋대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천하고 나쁜 아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이들이 그를 몹시 찬양하고 어른들이 말려도 그와 노는 것을 즐기며 용기를 내어 그 아이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점잖은 집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톰도 허클베리의 화려한 떠돌이 생활을 부러워했다. 그러나 헉과 같이 놀지 말라는 엄한 명령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톰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와 함께 놀았다. 허클베리는 언제나 어른들이 버린 옷을 고쳐 입었고 옷은 1년 내내 넝마가 꼽힌 듯 펄럭거리고 있었다. 모자는 고물인데다 널따란 조각달 모양이 모자 차양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웃도리를 입으면 발 뒤꿈치까지 거의 닿는가 하면 뒤쪽 단추는 잔뜩 저 밑까지 이르렀다. 그런가 하면 바지는 한쪽 멜빵으로 간신히 매달려 있었고 바지의 궁둥이 부분은 아래로 축 처져 부풀어 있었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두 겹으로 된 밑단은 걷어올리지 않으면 흙바닥에 질질 끌렸다. 허클베리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 날씨가 좋으면 남의 집 문 앞 계단에서 자고 비가 오는 날에는 빈 나무통에서 잤다. 학교나 교회에도 갈 필요가 없었고 누구를 주인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었고 복종할 필요도 없었다. 그가 원할 때 원하는 장소로 가서 낚시질이나 수영을 할 수 있었고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 아무도 그가 싸우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마음이 내키면 밤 늦도록 자지 않고 앉아 있을 수도 있었다.
봄이 되면 제일 먼저 신발을 벗어던지고 가을이 되면 누구보다도 늦게 신발을 신었다. 몸을 씻는 일도 없고 깨끗한 옷을 입을 필요도 없었다. 그는 욕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 한마디로 인생을 소중한 곳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아이였다. 세인트 피터스버거에서 시달리고 괴로워하는 얌전한 아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 낭만적인 불황아를 보고 톰이 큰 소리로 불렀다. 야, 허클베리. 너구나. 이거 어때? 그게 뭔데? 죽은 고양이야. 어디 좀 보여줘. 와, 아주 뻣뻣하게 굳었구나. 어디서 났니? 어떤 아이한테서 샀어. 뭘로? 파란 딱지하고 도살장에서 얻은 소 오줌통을 주고 샀지. 파란 딱지는 어디서 났어? 2주 전에 굴렁쇠채를 주고 벤 로저스한테서 샀지. 근데 말이야, 죽은 고양이는 어디에 쓰게? 어디에 쓰냐고? 사마귀 없애는 데 쓰지. 설마, 진짜야? 난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 설마, 그게 뭔데? 그건 말이야, 썩은 나무에 괴어있는 물이야. 썩은 나무에 갠 물이라고. 그런 건 절대 인정 못해. 인정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런 물을 발라본 적 있니? 아니, 없어. 하지만 봅 테너는 그걸 써봤거든. 누가 그렇게 말하던? 그게 어쨌다는 거야. 다 거짓말이야. 적어도 그 검둥이를 빼고는 모두 거짓말이야. 난 그 녀석을 모르니까. 하지만 거짓말 안 하는 검둥이는 본 적이 없어. 빌어먹을. 자, 이제 봅 테너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말해봐, 있잖아. 그 앤 썩은 그루터기에 갠 빗물에 손을 담갔대. 대낮에? 물론이지. 썩은 그루터기에 얼굴을 대고 그랬다는 거야. 그렇다니까. 아마 그랬을 거야. 그리고 입으로 뭐라고 주문을 외면서 그랬다고는 생각지 않아. 난 잘 모르겠어. 참나. 그렇게 바보같이 썩은 나무에 갠 물로 사마귀를 치료하려 하다니. 그런 식으론 아무 효과도 없어. 한밤중에 썩은 그루터기 있는 곳으로 혼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정이 되면 썩은 나무 그루터기에 등을 대고 기대고 나서 손을 담그고 말하는 거야. 보리알 보리알 옥수수알 썩은 물아 이 사마귀를 삼켜다오. 그 다음은 눈을 딱 감은 채 11발짝씩 얼른 걸어 나간 다음 3번 뒤돌아서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집으로 곧장 돌아가야 해. 말을 하면 마력이 사라져. 그거 괜찮은 방법 같은데. 하지만 봅 테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물론 안 했겠지. 그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녀석이 읍내에서 사마귀가 제일 많은 애잖아. 만일 썩은 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그 아이의 사마귀는 하나도 남지 않았을 거야. 난 그런 식으로 내 손에 났던 몇천 개의 사마귀를 떼어냈어. 나는 개구리랑 자주 놀아서 늘 사마귀 투성이거든. 때로 난 콩으로 사마귀를 없애기도 해. 맞아, 콩은 효과가 있었어. 나도 써본 적이 있어. 그래, 넌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콩을 반으로 가르고 사마귀도 피가 좀 나도록 칼로 벤 뒤에 콩에다 그 피를 묻혀. 달이 없는 어두운 밤에 내 거리로 가서 거기 땅을 파고 자정쯤에 그걸 묻는 거지. 그런 다음 나머지 반쪽 콩은 태워야 해. 피 묻은 콩이 계속 오그라들면서 나머지 콩을 끌어들이는 거지. 그러면 피가 사마귀를 빨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 그리고 나면 곧 사마귀가 떨어져. 맞아. 바로 그거야. 하지만 그 콩을 땅에 묻을 때 콩은 아래로 가고 사마귀는 떨어져라. 다시 찾아와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하고 주문을 곁들이면 효과가 더 크지. 조 화포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 녀석은 쿤빌 근처도 갔다 오고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어. 그건 그렇고 죽은 고양이로는 사마귀를 어떻게 떼지? 그건 말이야. 누군가 나쁜 사람이 죽어 묻히면 고양이를 들고 공동묘지로 가는 거야. 자정이 되면 귀신 하나가 나타나. 어쩌면 둘이나 셋이 나타날지도 몰라. 눈으로 귀신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소리 같은 걸 들을 수 있어. 어쩌면 귀신들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귀신들이 그 나쁜 사람의 시체를 가져가는 순간 그들에게 고양이를 던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귀신은 시체를 따라가라. 고양이는 귀신을 따라가라. 사마귀들은 고양이를 따라가라.
너희들하고는 끝장이다. 이렇게 하면 사마귀가 죄다 없어진다 이거야. 그럴듯하군. 넌 그렇게 해본 적 있어? 아니, 해본 적은 없어. 하지만 홉키스 할멈이 나에게 말해줬어. 그러면 틀림없을 거야. 그 할멈은 마녀라고들 말하니까. 맞아, 톰. 그 할멈이 마녀인 건 나도 알아. 그 할멈이 우리 아빠에게 마법을 걸었어. 아빠에게 직접 들은 얘기야.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그 할멈이 마법을 걸었대. 그래서 아빠는 돌멩이를 집어 던졌는데 할멈이 피하지 않았다면 맞췄을 거래. 하여튼 바로 그날 밤에 아버지는 구주망태가 되어 헛간에서 자다가 굴러떨어져 팔이 부러졌어. 야, 끔찍하구나. 내 아빠는 그 할멈이 마법을 걸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니? 참 답답하네. 아빠는 금세 알아. 아빠가 그러는데 마녀가 사람을 빤히 노려보고 있으면 그게 바로 마법을 걸고 있는 거래. 특히 뭔가 중얼거리면 아주 확실하다는 거야. 중얼거릴 땐 마녀가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는 거고. 이봐, 고양이는 언제 실험해 볼 거야? 오늘 밤에. 귀신들이 오늘 밤에 호수 윌리엄스 영감의 시체를 찾으러 올 거야. 하지만 그 영감은 토요일에 묻혔잖아. 그러니까 귀신들이 토요일 밤에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귀신들의 마법이 자정 전에 어떻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 자정이 지나면 일요일이야. 귀신들은 일요일에는 거의 나다니지 않는다고. 그걸 미처 생각지 못했군. 내 말이 옳아. 나도 너와 함께 가도 될까? 물론이지. 겁나지 않아? 겁시라고? 그럴 리가. 고양이 소리로 신호해 줄래? 그래. 기회가 생기면 너도 야옹하고 대답해야 돼. 지난번에 내가 대답하지 않아서 나 혼자 고양이 소리를 내니까 헤이스 영감이 빌어먹을 고양이 하면서 나한테 돌을 여러 개 던졌지 뭐야. 그래서 내가 그 집 창문 안으로 벽돌을 던져버렸던 거야. 하지만 이 얘기는 퍼뜨려선 안 돼. 안 퍼뜨릴게. 그날 밤에는 아주머니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서 고양이 소리를 낼 수 없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야옹하고 대답할게. 그런데 그건 뭐니? 그냥 찐득이야. 어디서 잡았는데? 숲속에 갔다가 잡았어. 뭐하고 바꿀래? 글쎄, 팔고 싶지 않은데. 알았어. 어쨌든 되게 작은 찐득이구나. 남의 찐득이 트집 잡는 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지. 하지만 상관없어. 나한테는 만족스러운 찐득이야. 원참, 널린 게 찐득이야. 내가 맘만 먹으면 1000마리도 잡을 수 있어. 그럼 왜 안 잡아? 잡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겠지. 이건 꽤 일찍 나온 놈이야. 올해 들어 처음 보는 찐득이거든. 이봐, 그거 나한테 주면 내 일을 줄게. 어디 봐. 톰은 종이 한 조각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허클베리는 부러운 듯이 그것을 보았다. 강한 유혹을 느꼈다. 마침내 헉이 말했다. 이거 진짜야? 톰은 입술을 올리고 빈자리를 보여주었다. 좋아. 허클베리가 말했다. 바꾸자. 톰은 조금 전까지 딱정벌레 통이었던 뇌관상자 속에 찐득이를 가두고 둘은 제각각 전보다 더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헤어졌다. 톰이 외딴 목조교사에 이르자 옆눈 하나 팔지 않고 열심히 걸어온 것 같은 얼굴을 하면서 교실 내로 성큼 들어갔다. 모자거리에 모자를 걸고 얼른 제자리에 앉았다. 밑바닥이 널빤지로 된 커다란 팔걸이 의자에 높다랗게 도사리고 있던 선생은 큰 안락 의자에 높이 앉아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내는 졸린 웅얼거림을 자장가 삼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톰이 들어오면서 낸 소리가 그의 잠을 깨웠다. 토머스 소여. 톰은 자기 이름이 성과 함께 불릴 때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 이리 와봐. 언제나 그랬지만 오늘은 왜 또 지각했지? 톰은 거짓말을 하여 난간을 피하려고 했으나 노랑머리를 두 갈래로 따 등 뒤로 길게 늘어뜨린 소녀가 눈에 띄었다. 톰은 사랑의 전류가 합선되듯 그 소녀를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의 좌석 쪽에는 그 소녀의 옆자리만 비어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톰은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다. 허클베리 핀과 만나 이야기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선생의 맥박은 멈췄다. 그는 속절없이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내던 윙윙대는 소리도 멈췄다. 학생들은 이 무모한 아이의 머리가 돈 게 아닌가 의아해했다. 선생이 말했다. 뭐라고? 너 뭘 했다고? 허클베리 핀하고 이야기하느라 늦었습니다. 귀가 말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니었다. 토머스 소여, 이런 놀라운 고백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구나. 매로만 때려서 벌 줄 수는 없구나. 자, 윗도리를 벗어라. 선생은 팔에 힘이 다 빠지도록 회초리로 때렸다. 남아있는 회초리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제야 명령이 뒤따랐다. 자, 이제 저기 여학생 사이에 앉아라. 이런 벌이 너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교실 안에 잔물결처럼 일렁이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에 톰은 부끄러움을 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실 그의 부끄러움을 타는 듯한 표정은 그 이름 모를 우상에 대한 경외심과 운 좋게도 그녀 곁에 앉게 된 데 대한 벅찬 감격 때문이었다. 톰이 소나무 널빤지로 된 의자 한쪽 끝에 앉자 소녀는 고개를 한번 쳐들어 젖히더니 옆으로 조금 비켜 앉았다. 교실 안 아이들은 서로 팔꿈치로 쿡쿡 찌르거나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근거렸다. 그러나 톰은 조용히 앉아 앞에 있는 길고 낮은 책상 위에 양팔을 얹고 책을 보는 척했다. 얼마 안 있어 아이들의 관심은 톰에게서 떠나고 다시 귀에 익은 웅얼거리며 공부하는 소리가 나른한 공기 속에 피어올랐다. 이윽고 톰은 그 소녀를 몰래 훔쳐보기 시작했다. 소녀는 그 눈길을 알아채고 톰을 향해 입을 삐쭉 내밀더니 1분 동안 고개를 다른 데로 돌렸다. 소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원래대로 돌렸을 때 소녀 앞에는 복숭아 한 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밀어놓았다. 톰은 가만히 그것을 되돌려 놓았다. 소녀는 다시 그것을 밀어버렸지만 감정은 아까보다 누그러져 있었다. 톰은 참을성 있게 복숭아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러자 소녀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톰은 자기 석판 위에 제발 받아줘, 나한테는 또 있으니까 하고 썼다. 소녀는 그 단어들을 힐끗 보았지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이제 톰은 왼손으로 가리고 석판 위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얼마 동안 소녀는 보려고 하지 않았지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누구나 갖고 있는 호기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톰은 모르는 척 계속 그려나갔다. 소녀는 안 보는 척하면서 힐끗 엿보려 했으나 톰은 여전히 모른 척하고 있었다. 드디어 소녀가 항복하고 주저하듯 속삭였다. 좀 보여줘. 톰은 가렸던 손을 조금 치우면서 형편없는 만화같이 그린 집을 보여주었다. 양쪽 끝에 박공이 하나씩 있고 굴뚝에는 연기가 나선형으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소녀는 그 그림에만 정신이 팔려 그 밖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소녀는 잠시 바라보더니 속삭였다. 멋지다. 사람도 그려봐. 화가는 앞마당에 사람을 세웠는데 그것은 기중기와 흡사했다. 그 사람은 그 집을 성큼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소녀는 혹평하지 않았다. 그 괴물 같은 사람에 만족했는지 이렇게 속삭였다. 멋있는 사람이네. 자, 이제 거기로 걸어오는 나를 그려봐. 톰은 모래시계를 그리고 그 위에 보름달을 얹은 다음 밀치처럼 가는 팔다리를 붙이고 펼친 손가락에는 큼직한 부채를 그려 넣었다. 소녀가 말했다. 그림이 정말 멋있어. 나도 그릴 줄 알면 좋을 텐데. 누워서 떡 먹기야. 톰이 속삭였다. 내가 가르쳐 줄게. 정말? 언제? 점심때. 너 점심 먹으러 집에 가니? 가르쳐 준다면 안 가도 좋아. 좋아. 그거 잘 됐다. 그런데 내 이름이 뭐니? 베키 세처야. 내 이름은? 아, 알아. 토마스 소여지? 그건 나를 야단칠 때나 부르는 이름이야. 내가 착하게 굴 때는 톰이야. 넌 나를 그냥 톰이라고 부를 거지? 그럴게. 이제 톰은 소녀가 보지 못하도록 석판을 가리고 그 위에 뭔가를 휘갈겨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녀가 수줍어하지도 않고 보여달라고 졸라댔다. 톰이 말했다.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넌 보기 싫을 거야. 아니야,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제발 보여줘.
다른 사람한테 말할 거야? 아니, 말하지 않을게. 정말. 정말의 2배로 말하지 않을게.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지. 죽을 때까지도 안 할 거지. 절대로 누구에게 말하는 일은 없을 거야. 자, 보여줘. 아, 보고 싶지 않을 텐데. 내가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꼭 볼 테야. 그러더니 소녀는 자신의 작은 손을 톰의 손 위에 얹었다. 그러자 작은 실랑이가 뒤따랐다. 톰은 정색을 하며 뿌리치는 척하면서도 가린 손을 슬금슬금 치웠다. 그리하여 마침내 너를 사랑해 하는 문장이 드러나고야 말았다. 못됐어 하고 소녀는 톰의 손등을 찰싹 때렸다. 소녀는 얼굴을 붉혔지만 기분 좋은 표정이었다. 바로 이때였다. 이 중대한 순간에 톰은 무언가가 서서히 다가와 자기의 길을 불길하게 잡고 가만히 들어올리는 것을 알아챘다. 이렇게 길을 꽉 잡힌 채 교실 안을 한 바퀴 돌아 원래 자기 자리로 끌려와 앉았다. 교실 안에는 깔깔대는 웃음이 폭죽의 불꽃처럼 쏟아져 내렸다. 선생은 이 껄끄러운 순간에 잠시 톰을 내려다보고 서 있다가 마침내 한마디도 않고 자신의 의자로 걸음을 옮겼다. 톰은 귀가 얼얼했지만 마음에는 환희가 넘쳐 흘렀다. 교실 안이 조용해지자 톰은 정말 열심히 공부할까 했으나 그의 마음은 몹시 들떠 있었다. 다음은 읽기 시간이어서 정신을 차렸지만 모두가 엉망이었다. 지리 시간에도 호수 이름을 산 이름으로, 산을 강으로, 강을 대륙으로 막 바꾸어 마침내 세계는 다시 옛날의 대혼돈을 초래하고야 말았다. 그 다음 문법 시간에는 젖먹이도 아는 낱말조차 몰라서 미끄럼을 타는 바람에 망신을 당했고 지난 몇 달 동안 보란듯이 목에 달고 다니는 백남 메달을 반납했다. 제7장 진드기 놀이와 애끓는 마음. 톰은 책에 열심히 마음을 쏟으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이 흩어졌다. 그래서 드디어 한숨을 쉬고 하품을 하며 단념해버리고 말았다. 점심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 공기가 완전히 죽은 듯 바람 한 점 없었다. 이렇게 나른한 날도 없었다. 25명의 학생이 공부하면서 내는 졸리게 하는 웅얼거림은 벌들이 내는 윙윙 소리에 담긴 마력처럼 영혼을 위로했다. 저 멀리 타는 듯 햇볕을 받은 커디프 언덕은 번쩍이는 열의 베일을 통해 그 부드러운 푸른 사너리를 치켜들고 있으며 저 멀리는 자줏빛이 감돌고 있었다. 새 2-3마리가 지리한 듯 하늘을 날고 있을 뿐 눈에 보이는 동물이란 몇 마리의 소뿐이며 그들도 잠들어 있었다. 톰의 마음은 자유롭고 싶어 안달이 났다. 아니면 이 지겨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뭔가 재밌는 일이 없을까 해서 안달이 났다. 그의 손이 무심결에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톰의 얼굴은 감사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졌다. 기도를 할 때나 느끼는 감정이었으나 톰 자신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다음 순간 슬그머니 그 뇌간 상자가 나왔다. 톰은 진드기를 해방시켜 길고 평평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순간 진드기도 어쩌면 기도나 다름없는 감사한 마음으로 빛을 발했다. 그러나 아직 그러기에는 때가 일렀다. 고마운 마음으로 달아나기 시작하자 톰이 핀으로 길을 막더니 새로운 방향으로 가도록 조종했던 것이다. 톰 옆에는 꽤 친한 친구가 앉아 있었는데 이 소년 역시 톰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곧 이 위안거리에 깊은 흥미를 느껴 고맙게 생각했다. 이 절친한 친구는 바로 조 하퍼였다. 이들 2 소녀는 주중에는 의형제 같은 친구지만 토요일이면 전투태세를 갖춘 적이 되었다. 조는 접힌 칼라에서 핀 하나를 뽑아 그 포로를 훈련시키는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 장난은 점점 재밌어졌다. 이윽고 톰은 이런 식으로 놀면 서로에게 방해가 되어 진드기 놀이의 참맛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톰은 조의 석판을 책상 가운데 올려놓고 위에서 밑으로 줄을 그었다. 자, 톰이 말했다. 진드기가 내 쪽에 있으면 내가 건드려.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놈이 내 쪽으로 왔을 때 너는 그놈을 그냥 내버려 둬야 해. 좋아, 어서 시작해. 놈을 출발시켜. 진드기는 이내 톰에게서 벗어나 적도를 넘었다.
조가 진드기를 잠시 괴롭히자 그놈은 도망쳐서 금을 다시 넘었다. 이런 식으로 본거지가 자주 바뀌었다. 한쪽 아이가 진드기를 괴롭히며 재미에 빠진 동안 다른 쪽 아이도 강한 흥미를 만끽하며 지켜보았다. 두 영혼은 석판 위에 함께 머리를 숙인 채 다른 모든 것을 까맣게 잊었다. 마침내 행운은 조에게로 완전히 기우는 듯했다. 진드기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고 또 다른 길로 접어들면서 아이들 못지않게 흥분하며 초조해했다. 몇 번씩이나 진드기가 조의 수중에 떨어져 조가 승리하자 톰은 손가락이 근질근질했다. 하지만 조의 피는 날쌔게 진드기의 머리를 돌리게 하며 그것을 차지하곤 했다. 마침내 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기겠다는 유혹이 너무나 컸던 것이다. 그리하여 톰은 손을 뻗쳐 핀으로 진드기를 들었다. 조는 즉시 화를 내며 말했다. 톰, 녀석을 그냥 내버려둬. 조, 그냥 좀 움직이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안 돼. 그건 반칙이야. 내버려둬. 젠장, 많이 움직이게 하지 않을게. 내버려둬. 경고하는 거야. 싫어. 내버려두라고. 그놈은 내 쪽 선 안에 있어. 이봐, 조 하퍼. 이게 누구의 진드기지? 누구의 진드기든 상관없어. 내 쪽 선 안에 있으니까 너는 건드리면 안 돼. 누가 뭐래도 난 손을 댈 거야. 그놈은 내 진드기야. 내 것도 내 맘대로 못하면 차라리 죽어야지. 그때 누군가가 요란한 탁하는 소리와 함께 톰의 어깨를 내리치더니 다시 조의 어깨도 내리쳤다. 2분 동안 두 아이의 웃돌이에서는 먼지가 계속 풀풀 날렸고 반 학생들은 즐거워했다. 두 아이는 너무나 장난에 몰두한 나머지 선생이 발끝으로 살금살금 교단을 내려와 자기들을 내려다보는 동안 교실 안이 잠시 조용해진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들 놀이에 나름대로의 변화를 주기에 앞서 선생은 아이들의 그 장난을 한참 음미했던 것이다. 정오가 되어 오전 수업이 끝나자 톰은 베키 세처에게로 달려가 귀에다 대고 소곤거렸다. 보닛을 쓰고 집으로 가는 척해. 저 모퉁이에 다다르면 다른 아이들을 따돌리고 골목길을 쭉 내려갔다가 돌아와. 나는 딴 길로 갔다가 같은 방법으로 이리 올게. 그래서 베키는 한 무리의 학생들과 떠났고 톰은 다른 무리의 학생들과 함께 떠나갔다. 곧 둘이 골목 아래에서 만나 학교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둘은 석판을 앞에 놓고 나란히 앉았다. 톰은 베키에게 연필을 쥐어주고 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 이끌며 또 하나의 멋진 집을 그려냈다. 그림에 대한 흥미가 식어가자 둘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톰은 즐거움에 날 것 같은 기분이었다. 톰이 말했다. 쥐를 좋아하니? 아니, 싫어해. 나도 그래. 산 쥐는 싫어.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죽은 쥐야. 끈에 매달아 머리 위로 빙빙 돌리기 위한 쥐 말이야. 난 싫어. 어쨌든 쥐는 별로야. 내가 좋아하는 건 씹는 껌이야. 나도 껌을 좋아해. 지금 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 지금 나한테 좀 있어. 잠깐 내가 씹고 나한테 돌려줘야 돼. 그것은 유쾌한 일이었다. 그래서 둘은 껌을 번갈아 씹고 다리를 달랑거리며 아주 흐뭇한 기분에 잠겼다. 너 서커스 구경한 적 있니? 톰이 물었다. 그럼 내가 착하게 굴면 아빠가 언제고 다시 데려간다고 했어. 난 서너 번, 아니 아주 여러 번 봤어. 교회는 서커스에 비하면 시시해. 서커스에서는 언제나 신나는 일이 일어나거든. 난 커서 서커스의 광대가 될 거야. 어머, 그렇구나. 그거 멋있겠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은 진짜 귀여워. 정말 그래. 광대들은 돈도 엄청 벌어. 하루에 거의 1달러를 번대. 벤 로저스가 그랬어. 저 있잖아, 베키. 너 약혼해 본 적 있니? 그게 뭔데? 그것도 몰라. 결혼하겠다고 약속하는 거. 그런 적 없어. 약혼해 보고 싶지 않니? 글쎄, 그런 것도 같고 모르겠어. 그게 어떤 건데? 어떤 거? 어려울 거 없어. 그냥 한 남자아이한테 다른 아이하고는 절대로 사귀지 않을 거라고 말한 다음 뽀뽀하면 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뽀뽀?
뽀뽀는 왜 하지? 그건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다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하면 그렇게 해. 내가 아까 석판에 쓴 거 기억나? 응. 뭐라고 쓰여 있었지? 너한테 말 안 할 거야. 내가 말할까? 그래. 하지만 나중에 해. 아니야, 지금 할래. 안 돼, 하지 마. 내일 해. 아니야, 지금 할 거야. 제발, 베키. 속삭이는 소리로 할게. 아주 편하게 속삭일게. 베키는 망설이고 있었다. 톰은 침묵을 동의한 것으로 보고 팔을 베키 허리에 돌리고 귀에 입을 갖다 대고는 조용조용히 그 말을 속삭였다. 그런 다음 말을 보탰다. 이번엔 내 차례야. 나한테 속삭여봐. 똑같이 하면 돼. 소녀는 잠시 망설인 다음 말했다. 저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안 보면 하겠어. 그러나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어, 톰.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알았어. 정말로 얘기하지 않을게. 자, 베키, 어서. 톰은 고개를 돌렸다. 베키는 머문머문 몸을 굽혔다. 입김이 톰의 고수머리를 살짝 흔들게 되자 나 너를 사랑해 하고 속삭였다. 그리고 나서 베키는 껑충 뛰어 달아나더니 책상과 의자를 돌아 톰이 뒤를 쫓는 가운데 열심히 뛰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교실 한 모퉁이에 숨어 작고 하얀 앞치마로 얼굴을 가렸다. 톰은 베키의 목을 감아안고 애원하듯 말했다. 베키, 거의 다 끝났어. 이제 뽀뽀만 하면 다 끝이야. 무서워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베키. 톰은 그녀의 앞치마와 두 손을 잡아당겼다. 이윽고 베키는 고집을 꺾고 두 손을 내렸다. 톰과 옥신각신하면서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앞으로 나와 순순히 응했다. 톰은 그 빨간 입술에 뽀뽀를 하고 이렇게 말했다. 베키, 이제 다 끝났어. 지금부터 나 말고 누구도 좋아해서는 안 돼. 나 말고 다른 누구와 결혼했어도 안 돼. 절대, 아주 영원히 안 돼. 알겠지? 알았지? 알았어. 너 말고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톰. 너 말고는 누구와도 결혼하지도 않을 거야. 너도 나 말고는 누구와도 결혼하면 안 된다. 물론이지. 그건 일부일 뿐이야. 또 있어. 학교에 오거나 집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너는 나랑 같이 다녀야 해. 파티에 갈 때도 너는 나를 선택하고 나는 너를 선택해야 해. 약혼을 하면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 참 좋다. 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얼마나 재밌는데. 나랑 에이미 로렌스랑. 베키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지는 것을 보고 톰은 아차 실수했다 싶어 당황한 채 말을 멈췄다. 톰, 그럼 난 내가 처음 약혼한 애가 아니구나. 베키는 울기 시작했다. 톰이 입을 열었다. 베키, 울지 마. 지금 난 그 애를 더는 좋아하지 않아. 아니야, 넌 그 애를 좋아해. 너도 알 거야. 톰이 베키의 목을 감아 안으려 했지만 그녀는 톰을 밀어젖히고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계속 흐느꼈다. 톰은 다시 달래는 말로 그녀에게 접근했지만 그녀는 톰을 뿌리쳤다.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톰은 교실 밖으로 성큼성큼 나가버렸다. 불안하고 초조해진 톰은 잠시 밖에 서서 베키가 후회하고 자기를 찾으러 나오기를 고대하며 가끔 문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러나 베키는 나오지 않았다. 톰은 기분이 언짢아지면서 자기 잘못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기 편에서 먼저 가기란 톰에게는 가슴 쓰라린 투쟁이었으나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베키는 여전히 구석장에 서서 벽 쪽으로 향한 채 훌쩍훌쩍 흐느끼고 있었다. 톰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베키 옆으로 다가갔으나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잠시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런 다음 머뭇거리며 톰은 말을 꺼냈다. 베키, 난 너 말고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대답이 없다. 훌쩍거릴 뿐이었다. 베키, 애원하듯 말했다. 베키,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러나 더 요란하게 훌쩍일 뿐이었다. 톰은 장작 받침대 위에서 떼어낸 노쇠 손잡이를 꺼냈다. 그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었다.
톰은 그것을 베키가 보도록 허공에다 흔들며 말했다. 베키, 이거 가질래? 베키는 그것을 바닥에다 팽개쳤다. 그러자 톰은 교실을 나와 언덕을 넘고 넘어 멀리 가버렸다. 그날은 학교에도 되돌아가지 않았다. 베키는 혹시나 하고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으로 뛰어갔다. 톰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놀이터로 달려가 보았지만 톰은 거기에도 없었다. 그러자 베키는 큰 소리로 불렀다. 톰, 돌아와. 베키는 열심히 귀 기울여 보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녀의 곁에는 정적과 고독뿐이었다. 그러자 다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으며 자기 자신을 꾸짖기 시작했다. 이때 학생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다. 베키는 자신의 슬픔을 감추고 상처받은 가슴을 가라앉히며 슬픔을 나눌 친구 하나 없는 낯선 아이들 사이에서 길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오후를 십자가처럼 짊어져야 했다. 제8장 해적이 되자. 톰은 골목을 이리저리 빠져나가 학교로 되돌아오는 학생들과 부딪힐 염려가 없는 지점에 이르자 시무룩해져 발걸음을 느릿느릿 떼어놓기 시작했다. 조그만 개울을 두서너 번 건넜다. 물을 건너면 추격자를 허탕치게 한다는 미신이 소년들 사이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30분쯤 지나 톰은 커디프 힐 정상에 있는 더글러스 저택 뒤로 사라지고 있었다. 학교 건물은 뒤쪽 계곡에 멀리 파묻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숲 한가운데에 이르자 가지를 넓게 펼친 떡갈나무 아래 이끼 낀 바닥에 앉았다. 가벼운 바람조차 불지 않았으며 죽은 듯한 한낮 더위에 새들의 지저김마저 없었다. 대자연은 황홀 속에 잠겨 있었으며 그것을 깨뜨리는 건 이따금 저 멀리서 들려오는 딱따구리에 딱딱 치는 소리뿐이었다. 이 소리는 주위의 고요한 고독감을 더 한층 깊게 하는 듯했다. 톰의 마음은 우울에 잠겨 있었으나 그의 감정은 주변 환경과 일치되고 있었다. 톰은 무릎에 팔굽을 짚고 턱을 두 손에 개고 명상에 잠겨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인생이란 기껏해야 고생의 더미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이 보였고 최근에 세상을 떠난 지미 호지스가 차라리 부러웠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속삭이며 지나가고 있는 무덤 위의 풀과 꽃을 어루만지는 가운데 땅속에 누워 영원히 잠자며 꿈을 꾸는 것, 더 이상 영원히 걱정하고 슬퍼할 것도 없는 것은 평화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고 톰은 생각했다. 만약 주일학교 기록이 깨끗하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기꺼이 세상과 작별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녀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아무 짓도 안 했어. 최선을 다해 호의를 베풀었는데 개처럼, 다름 아닌 개처럼 당했어. 장차 그 애는 후회할 거야. 아마 때늦은 후회를 할지도 모르지. 아, 일시나마 죽을 수만 있다면. 그러나 탄력 있는 어린아이의 마음은 오랫동안 갑갑한 형태로 눌러 있을 수 없었다. 톰은 곧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관심사로 다시 표류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금 세상과 등지고 호련히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만약 이곳을 떠나 먼 곳, 그러니까 바다 너머 미지의 나라로 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베키는 어떤 심정일까? 광대가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떠올랐으나 지금은 진절머리가 날 뿐이었다. 광대의 경박함과 농담과 몸에 찰싹 달라붙는 물방울 무늬 옷이 아련하고 엄숙한 낭만의 왕국으로 승화된 영혼으로 침범해 들어오자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아니야. 군인이 되자. 그래서 몇 년 지나 전쟁에 이겨 무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거다. 아니, 인디언 무리로 끼어 버팔로를 사냥하고 서부의 산맥들과 길도 없는 대평원에서 전쟁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먼 훗날 인디언 추장이 되어 깃장식을 달고 몸에는 무시무시한 칠을 한 채 어느 나른한 여름 아침에 피를 굳게 할 함성을 지르며 주일학교로 말을 몰고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친구들의 눈알이 참을 수 없는 부러움으로 튕겨나오게 하는 거다. 아냐, 그보다 더 멋진 일이 있어. 해적이 되는 거다. 바로 그거야. 이제 톰의 미래는 그의 앞에 대평원처럼 펼쳐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빛을 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것이 아닌가. 길고 납작하면서 검은 선체의 쾌속정 폭풍의 혼을 타고 이물에는 소름 끼치는 깃발을 나부끼면서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가르고 갈 것인가. 그리고 그 명성이 절정에 이르렀을 즈음 비바람을 이겨낸 갈색 얼굴에 검은 공단 바지와 반바지, 큼직하고 긴 장화, 주황색 장식뒤로 치장하고 벨트에는 큰 권총을 여러 개 차고 허리에는 피로 녹슨 단검을 꽂고 앞챙이 늘어진 중절 모자에다 해골 밑에 2개의 뼈를 엇갈려 그려넣은 까만 깃발을 펄럭이며 난데없이 옛 마을에 나타나 예배당으로 으스대며 걸어 들어가는 거야. 그때 사람들은 희열에 벅차서 이렇게 속삭일 거야. 저 사람은 해적 톰 소여야. 카리브해의 검은 복수자. 그렇다. 이제 결정이 난 것이다. 톰의 인생은 결정되었다. 집을 뛰쳐나와 그 길로 뛰어들기로 하자.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곧 준비를 해야 한다. 재산을 긁어 모으자. 톰은 바로 가까이 썩은 통나무 있는 데로 옮겨 바로 나이프를 갖고 한쪽 밑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 후 속이 빈 것 같이 소리나는 나무에 부딪혔다. 그는 거기로 손을 집어넣고 감정을 강하게 실어 주문을 읊었다. 이곳에 오지 않는 것은 오라.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에 머물라. 그런 다음 톰이 흙을 헤쳤더니 소나무 널빤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을 들어올리자 바닷가 옆면이 판때기로 된 작고 예쁜 보물상자가 보였고 그 안에는 공깃돌 하나가 놓여 있었다. 톰의 놀라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리만 벅벅 긁으며 말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톰은 심술이 난 듯 그 공깃돌을 던져버리고 일어서서 생각했다. 실은 톰과 톰의 친구들이 틀림없다고 믿었던 미신이 여기에선 실패하고 만 것이다. 일정한 주문을 외면서 공깃돌을 파묻은 다음 한 2주일 지나 지금 톰이 말한 주문을 외면서 그 장소를 파헤치면 그간 잃어버린 공깃돌은 아무리 멀리 흩어져 있더라도 전부 그곳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정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으니 톰의 신념은 뿌리채 흔들리고 만 셈이었다. 톰은 이것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으나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감춘 장소를 발견 못했다는 사실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톰은 잠시 이 문제에 어리벙벙했으나 결국 어느 마녀가 방해를 하여 마력을 깨뜨린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 점을 추궁해보자고 생각하여 근처 일대를 찾아보니 마침내 깔때기 모양의 오목한 곳이 있는 조그만 모래땅을 발견했다. 톰은 몸을 누이고 이 오목한 곳에 입을 갖다 대고 불렀다. 개미귀신아 개미귀신아 내가 알고 싶은 걸 말해라. 개미귀신아 개미귀신아 내가 알고 싶은 걸 말해라. 모래가 움직이더니 이내 조그만 벌레 한 마리가 잠깐 머리를 내밀었으나 깜짝 놀라 쏙 들어가고 말았다. 말해주지 않네. 그러니까 마녀짓이겠지. 이제 알겠어. 톰은 마녀들과 싸우려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풀이 죽은 채 단념했다. 차라리 방금 내던진 공깃돌이라도 갖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끈덕지게 주위를 찾아봤으나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보물창고로 되돌아가 아까 공깃돌을 내던졌을 때 서 있었던 그 장소에 가 섰다. 그런 뒤에 주머니에서 다른 공깃돌을 꺼내 같은 방향으로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형제여, 가서 내 형제를 찾아라. 톰은 돌이 떨어지는 곳을 잘 보아두었다가 그리로 가서 살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가까이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졌음에 틀림없었다. 그래서 톰은 2번 더 해보았다. 마지막 시도가 성공했다. 2개의 공깃돌이 서로 한 걸음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놓여 있었다. 바로 그때 숲의 푸른 통로 서쪽 밑에서 장난감 양철 나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우도과 바지를 벗어던진 톰은 멜빵을 허리띠로 바꾸고 썩은 통나무 뒤에 있는 덤불을 손으로 헤쳐 조잡하게 만든 활과 화살, 나무칼과 양철 나팔을 찾아냈다. 그러더니 그것들을 움켜쥐고 셔츠를 펄럭이며 맨다리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곧 커다란 느릅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고 응답의 나팔을 불었다. 그런 다음에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살금살금 걸으며 이쪽 저쪽을 경계의 눈길로 살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상의 동료들에게 말했다. 기다려라 그대들. 내가 나팔을 불 때까지 숨어 있어라. 이때 조 허퍼가 나타났다. 톰처럼 가벼운 옷을 걸치고 공을 들여 무장하고 있었다. 톰이 소리쳤다. 서라. 내 허가도 없이 이 셔우드 숲으로 들어온 자가 누구냐? 기스본의 가이에게는 어느 누구의 허가증도 필요 없다. 너는 어떤 놈이기에 이렇게. 감히 큰 소리를 치느냐? 톰이 대사를 일러주었다. 그들은 책에서 읽은 것을 외워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감히 큰 소리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야말로 로빈 후드다. 비열한 자, 혼내주고 말 테다. 그럼 그대가 악명 높은 무례한인가? 당장 이 환락의 숲의 통행권을 둘러싸고 결판을 짓자. 자. 두 소녀는 나무칼을 들고 다른 물건을 땅바닥에 내던지고는 칼싸움의 자세를 취하고 마주서서 심각하고 주의 깊은 싸움을 시작했다. 이윽고 톰이 말했다. 너에게 재주가 있으면 힘껏 발휘해보거라.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헐떡이면서 더 힘차게 싸웠다. 곧 톰이 말했다. 쓰러져라. 쓰러져. 왜 안 쓰러지는 거야? 난 안 쓰러질 거야. 그런데 넌 왜 안 쓰러지는데? 내가 지금 밀리고 있잖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쓰러질 수 없어. 책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 책에는 그리고 나서 그는 되받아치는 일격으로 그 가련한 기스본의 가이를 베어버렸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등을 돌리면 내가 내 등을 치게 놔둬. 책에 그렇게 쓰여 있는 이상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우는 뒤돌아서자 일격을 받고 쓰러졌다. 자, 조가 일어나며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너를 죽이도록 내버려둬야 해. 그래야 공평하지. 난 그럴 수 없어. 책엔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다고. 비겁하구나. 정말 비겁해. 그런 말이야, 조. 이렇게 하자. 내가 탁발승 터크나 방앗간 주인의 아들 머치가 되어 몽둥이로 나를 후려치는 거야. 아니면 잠깐 동안 내가 노팅엄의 보안관이 되고 너가 로빈훗이 되어서 나를 죽여도 괜찮고. 꽤 만족스러운 제안이었다. 그래서 이 모험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다시 로빈 후드가 된 톰은 배반한 수녀 때문에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상처 부위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기진맥진해 쓰러졌다. 마지막으로 조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무법자 전체를 대표해 톰을 앞으로 끌어내어 힘이 없는 톰의 손에 활을 들려주었다. 그러자 톰은 이 화살이 떨어지는 곳, 푸른 나무 밑에 불쌍한 로빈 후드를 파묻어 다오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활을 쏘고 벌렁 뒤로 넘어졌다. 그 넘어진 곳이 쐐기풀 위가 아니었다면 그는 그대로 죽었을 것이다. 톰은 시체치고는 너무 경쾌하게 튀어 일어났다. 소년들은 옷을 주워 입고 무기를 감춘 다음 이제 무법자가 없어진 것을 슬퍼하면서 숲을 떠나갔다. 대체 그 보상으로 현대 문명이 무엇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그곳을 떠났다. 둘은 일생 동안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기보다 오히려 1년이라도 셔우드 숲속의 무법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